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선대위 구성해서 한참 굴러가고 있는데 그 네. 와중에 지금 그 쇄신론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선대위 구성 자체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당의 선대위 구성 핵심 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 문제로 내부 진통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이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가 이제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대선 본격적인 대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대선을 이끄는 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선대위 구성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그 체제가?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또는 단독 원톱의 선대위원장이나 여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톱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결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혼자 네, 결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은 회의체로 아무래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나 회의체면은 또 중지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톱일 경우에는 자칫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긋나 버리는 이런 네.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선대위원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큰 책임은 후보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와 선대위원장 간에 얼마나 서로 협의가 또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느냐 여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12명의 공동 선대위원장 이게 뭐 괜찮습니까?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선대위라는 게 이제 뭐 법정 기구가 아니고요. 정치 조직입니다. 임시 조직이죠. 그래서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정당 자체가 선대위보다 작아져요. 정당보다 더 넓은 일반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대책들을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특징은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내 기반이 좀 약한 경우에는 단독 선대위원장이 좀 장악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나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또 그 후보 스타일에 따라서 대선 후보 스타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역대 선대위를 아주 간단히 짚어보면 그런 겁니다. 92년 김영삼 후보 선대위는 그분이 좀 이렇게 본인이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 간부들을 많이 내세워서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네. 그런 선대위였고요.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는 이분은 그때 이제 이미 대선을 4번째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굉장히 좀 약간 독선적인 리더십이었는데 그때는 당선이 되려고 그랬는지 마포에다가 그 10명 정도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략회의를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까지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선대위 2002년 그때는 민주당의 그 이른바 그 당시 386 들이 이제 실무진으로 많이 들어가서 역량들을 발휘했던 네. 그런 내력들이 있습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특징이 있죠. 2017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른바 그 광흥창 팀이라고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양정철, 윤영찬 이런 분들 한 10명 정도 되죠. 네.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 선대위를 각 당에서 어떻게 꾸릴지 그건 그 대선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스타일하고도 깊은 관련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직은 뭐 이 원톱 체제와 뭐 12명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유불리를 따질 뭐 그런 예, 그건 별로 상황은 의미가 아니다.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선대위가 네. 대선 승부를 그렇게 좌우하지도 않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톱 선대위도 대선 후보와의 호흡과 케미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몸을 담았을 때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2번이나 정면 충돌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 후보와도 이견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뭐 잘 맞을 겁니다. 그동안 잘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단독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까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여러 가지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뭐 아예 안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약간의 이제 각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내 약간 기반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권성동, 네. 김무성, 장제원 이런 분들. 그런데 김종인, 이준석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 안에 그렇게 기반이 넓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뭐 갈등은 좀 불가피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게 결국 후보 중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행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케미 문제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 안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현재 또 패스ing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케미 잘 아니 근데 뭐 이준석 문제 없습니까? 대표와는 이제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와는 그렇게 저 견해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관계고. 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뭐냐면 사실 뭐 전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아니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별도의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회와 별개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를 책임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고집할 경우 김종인이냐 아니면 김한길 김병준이냐 네.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난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어찌 보면 지난한 과제일 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의 흐름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현재 이 시점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으로 네. 가져간다는 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말 전권 아니면 나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고집할 때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좌우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워낙 좀 지지도가 지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 아니면 그럼 대선 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요 오늘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고 선대위 1차 인선 발표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막판 신경전에 윤석열 후보는 내부 잡음을 봉합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윤 후보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뭐 언론에 이제 나중에 발표할 그런 뭐랄까 이 기구 조직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우리 모든 당원들이나 당 관계자가 또 우리 당 관계자는 아니어도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선거를 도와주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선거라는 건 뭐 이렇게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진짜 조만간에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 바로 전에 했던 내용과 또 이제 연결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제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의 이제 그 영입을 두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인데 현재 뭐 윤 후보 발언으로는 합류에 좀 그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거다 또 이런 입장인데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그걸 단순하게 해석하면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총괄선대위 또는 선대위 구성에서 빠질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는 것은 윤석열 전 후보는 거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결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고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은 선대위에 참여를 안 시키고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 의중대로 되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뭐 이런 후보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원치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며칠 내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최종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러면 나는 안 해 라고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누구냐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결단해야죠. 네. 저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래 그러면은 선대위하고는 별개 조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까지는 내가 용인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윤석열 후보 뜻하고 맞을 수가 있겠죠. 이게 삼김이 같이 한 배를 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뭐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후보가 있는데 권한을 다 달라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얘기고요. 또 2012년에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뭐 김종인 위원장이 시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대선 전에 11월 달에 박근혜 후보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런 걸 둘러싸고 또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안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약간 고집불통 뭐 이제 이런 이미지로 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뭐 자기 고집을 부릴 가능성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좀 타협을 해서 본인도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윤석열 선대위 구성 윤곽은 이미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1차 인선안에서 기자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나 인물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그 선대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핵심이었던 임태희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런 분들. 또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돼 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또 김성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선대위 인선을 끝내놓고 나면 아니 왜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때 사람들이 많지라고 궁금증을 갖게 될 텐데 기자들이 취재 중인데 잘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윤석열 후보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깊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런저런 추천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정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발표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 등 이것저것 해서 사실은 여러 구설에 올라 있어요. 그렇죠? 일부는 또 뭐 그 현재까지 구속돼 있는 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좀 더 씌워져 있는 현역 의원들 중에 친박계들이 많아요.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겠죠. 그에 비하면 사실은 5년간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때가 묻지 않은 국정농단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제 MB계가 많은 거죠. 아마 그런 점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선대위원회에서 기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한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만났잖아요 한번 만났는데 과연 선대위에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국민의힘 멤버 이제 MB계가 많다고 했는데 그 멤버 외에 과연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할 만한 인물. 그게 꼭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간에 뭐 그런 인물이 얼마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또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은 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민주당 그 선대위가 쇄신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국 전부 민주당 사람들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 선대위와 뭔가 다르게 만들려면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새로운 면면이 그 안에 포진이 돼 있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민주당 쇄신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도 이제 선대위 구성 보름 만에 각종 경고음과 개편론이 강하게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린 거대 공룡이다. 또 현장성을 잃었다. 후보만 뛰고 절박함이 안 보인다. 이런 이제 내부 각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와 또 딜레마는 어떤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의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선 뭐 어떤 선거든지요. 대개 후보가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거는 후보의 뜻을 받들어서 또는 후보를 도와주는 역할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선대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죠. 오늘 보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후보의 몫입니다.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고 그 의혹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 뭐 신속성이 떨어진다, 뭐 별동대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2017년에 했던 것처럼 광흥창 팀 그런 거 뭐 몇 개 만든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늪을 과연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이런저런 쇄신론을 겪고 있는 거는 물론 거기에 뭐 수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일신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대위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선대위 문제가 아니라 그 후보 본인의 문제다 후보 이렇게 본인의 생각합니다. 문제인 문제이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근데 후보 리스크는 윤석열 후보도 뭐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고민이 좀 다른 지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당, 또 선대위 여기서 좀 뭐 잘 해서 이 판세를 좋게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기반 자체가 좀 그 지지층 자체가 좀 많이 이완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정권 교체가 오랫동안 안 됐을 때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절박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런데 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저거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갔죠. 또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죠. 또 그다음 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말 그대로 압승을 했고요. 또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아니 야당이 이길 거다라는 예측을 깨고 거꾸로 180석을 차지하는 또 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원이라고요. 어떤 그 원한이 있는데 이걸 많이 풀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좀 해원을 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뭐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고 뭐 꼭 찍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지지층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후보라든가 뭐 선대위 이런 차원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네. 좀 근본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분명한 이제 뭐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민주당이 오늘 그 열린 민주당과의 이제 합당을 이제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걸 두고 외연 확장과 쇄신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또 자리 싸움으로 말 것이냐 이런 또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 의원님. 근데 뭐 열린민주당 잘 아시다시피 세 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비례대표로.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자리 싸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외연 확장이 될 것이냐? 잘 아시지만 열린민주당은 그동안에 민주당보다 더 강성 지지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보다 더 강성. 그러니까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더 왼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오히려 이 통합 추진이 민주당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대선을 앞두고 물론 앞으로 뭐 2차, 3차 또 뭐 여러 가지의 외연 확장 노력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만 놓고 보면 네. 외연 확장과는 거꾸로 가는 아, 일종의 역주행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연 확장의 역주행이다. 뭐 네. 내연 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연 확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요. 이제 이걸 뭐 지금 갑자기 뭐 당이 어려워서 합당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있다가 어차피 이 내연 확장부터 하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순서가 지지층 그렇다고. 결집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한 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결집해놓고 이제 가운데로 나간다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안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구원투수로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선대위 개편에 있어서 또 다른 해법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예, 일단 이해찬 전 대표가 돌아온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용도로는 뭐 복귀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외연 확장, 중도 쪽으로 진출 이거기 네.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또 뭐 다른 뭐 특공대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런 특공대를 꾸릴 만한 인사들이 없어요. 2017년에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했던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네. 뭐 특공대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주 큰 단위의 선대위를 꾸려놨는데 원래 큰 배가 움직이려면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갈지 안 갈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은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네. 외연 확장이나 민주당에 지금 몸집을 불리고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예,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지금도 가끔 대권 이런 말을 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과도 다르고요. 정치 갈등만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대권은 없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게 그 지지율 정책 또는 지지율 고공행진, 그러면 그게 누구의 공이고 누구의 실책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늘 분석도 다르고 네. 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지지율은 결국 후보의 몫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대위 쇄신론이 불거진 민주당 그리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